그리고 지금 쿠팡은 대기업에 분류됩니까? 네, 대기업입니다. 여기는 공정거래 이슈는 없어요? 지금 이슈들이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 소관 이슈는 뭐예요? 지금 그 끼워 팔기 이슈가 하나 있고요. 끼워 팔기? 그 자사 우대 이슈가 있고, 그리고 몇 가지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하실 얘기 있으신 분은 요약해서 하십시오. 조정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네. 선진국은 공정거래 조정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이제 사법적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네. 당사자 간의 합의를 네, 통해서 네.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뭐 총리님 하실 말씀 있어요? 다 끝나셨어요? 네, 저는 뭐 다 했어요. 제가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금융이 공정이 다 감독원도 그렇고 이런 대통령님 아래서 일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게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초등 때부터 금융이 공정이 기재에 쭉 봤는데, 원칙대로 해라, 인력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리고 경제지대 세게 해라, 마피아 소탕해가지고 거의 시장 질서를 잡을 때 정도의 각오로 한다는 각오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하자는 얘기거든요. 과거에는 공정이나 이런 데 업무가 주로 대기업 집단, 재벌 요구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해서 했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게 우리 전체의 경제를 살린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증시에서.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런 정도의 각오와 디테일을 가지고 화끈하게 밀어주는 대통령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에게는 임기 5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도망갈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이 시장 질서는 바로 잡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장님들이 이것은 학문적인 방향의 올바름이 아니라 단호하고 과감한 행동력이 필요한 때다. 절대로 시장은 우리 임기 내에 완전히 선진화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님이 그걸 밀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위원장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결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은. 지금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5년 가면 한국 경제는 우뚝 서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 그 책임감을 가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5년이 남은 건 아니고 4년 5개월 반 남았습니다. 제가 그게 잘 하실 것 같아가지고. 시절장에 하실 말씀 있다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자산 매각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헐값 매각 없다 뭐 이런 말씀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공매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정가 밑으로는 수의 계약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정정훈 사장님? 예, 수의 계약하는 경우에는 감정가로만 팔게 돼 있습니다. 수의 계약, 그래서 2번 이상 유찰되면 유찰되는 경우에는 유찰된다는 거는 수의 계약이 아니고 이제 입찰 매각을 했다는 뜻이고요. 입찰 매각에서 공개 입찰 진행하다가 2회 이상 유찰되면 가격이 떨어져서 저가 매각이 일어납니다. 수의 계약할 수 있죠. 수의 계약 사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의 계약이 있었던 거 헐값 매각 논란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수의 계약 들어가면 다시 감정가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또 뭐 하실 말씀하실? 그 건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지금 그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지금 사실은 좀비 기업 정리 빨리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방법이 이제 사실은 SEC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감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림감독 현실은 지금 20년에 한 번 감리를 하는 정도로 열악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을 감리를 강화해서 영국은 한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수준을 벤치마크 정도를 하고 감리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면 그 공시 투명성을 강화해서 사실은 공정거래 쪽에서도 공정거래 부분에서 하면 금융감독 차원에서는 감리를 강화해가지고 자본시장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참고하시고요, 각 기관들이.
네, 또 뭐 하실 말씀 있는 분 계세요? 네. 하여튼 지금 총리께서도 적절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사실 대변환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경쟁은 치열해지고 우리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초대규모 기업 집단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또 거래 관계도 그렇게 불투명하거나 또 폭력적인 양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종전처럼 소위 말하는 수탈, 부정거래, 비정상거래 이런 게 횡행한다면 사실 이게 정상적인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구가 바로 공정거래위하고 금융위, 뭐 금감원 이런 데입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10대 경제 강국, 사실 뭐 한 14위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야간 10대 경제 강국에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진입하려면 좀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상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게 사법제도든 경제제도든 모든 행정제도든 뭐 모두가 마찬가지죠. 다 정상이 좀 돼야 됩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어서 그냥 그게 뭐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거지라고 생각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힘세고 많이 가진 쪽이 언제나 유리한 그런 시스템을 유지해서는 우리가 미래가 없어요. 그 중에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진 데가 제가 보기에는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원 뭐 이런 데인데 내가 역할을 정말 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은 점점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이게 산업 경제 현장에서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본질적인 업무일 텐데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또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정거래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업무 보고에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대통령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 보고 행사는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금융위원회의 업무 보고와 토의가 진행되며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보고와 토의가 진행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금융위원장께서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호곤입니다. 지금부터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은 시급한 민생 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무너진 민생 경제의 신속한 복구에 금융이 앞장섰습니다. 신용사면을 통해 286만 명께 다시 일어설 기회를 드렸고 세도약기금을 출범시켜 장기 연체에 시달려온 113만 명의 경제복귀 지원을 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통령님의 현장 간담회 지시 이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즉각 구성하고 1호, 2호 사건을 신속히 적발해 주가조작 폐가망신의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 금융권의 603조 원 자금 공급 약속, 역사적인 코스피 4천 시대 개막 등 금융이 드디어 미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는 이제 회복을 넘어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대도약해야 합니다. 금융이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그 큰 길의 방향은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이 세 가지 전환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생산적 금융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먼저 국민성장펀드가 핵심이 되어 첨단 산업주도 경제 성장을 선도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전쟁에 맞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매년 30조 원씩 5년간 총 150조 원의 자금을 대한민국 20년 성장 동력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1차 메가 프로젝트로 AI, 반도체, 2차 전지 등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으며
금융산업계가 협력하여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또한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 산업에 투입하여 지역이 성장의 수혜자가 아니라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과 민간의 금융 역량을 결집해 자금의 물꼬를 부동산, 수도권, 대출 중심에서 기업, 지역, 투자 중심으로 확실히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정책금융의 지역 비중을 45%까지 확대하고 더 많은 자금이 더 좋은 조건으로 지역에 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구성하여 금융권의 역량 강화와 성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은행은 기업의 생산적 자금 공급자로, 증권사는 모금 자본을 책임지는 진정한 IB로 거듭나도록 매월 금융권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걸림돌 규제를 개선하여 생산적 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은 혁신 성장의 핵심 플랫폼입니다. 코스피 4천 시대를 이어나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합동대응단 상시와 과징금 상향 등 엄정 제재를 통해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감시, 적발, 제재 전 단계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보호 원칙의 확산을 위해 자사주, 합병, 공시 등 자본시장 곳곳에 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금 선순환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 기업의 요람인 코스닥 시장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코스닥의 역동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신뢰와 혁신을 함께 제고하겠습니다.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 수단을 확대하고 국내 중시에 대한 투자 요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겠습니다. 포용금융은 잔인한 금융 구조 자체를 개혁해 사람 살리는 금융을 구현하겠습니다. 우선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분들의 고금리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3에서 6%대의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새로이 공급하겠습니다. 연체자가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대출인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은 금리가 15.9%로 너무 높았습니다. 이를 성실 상환 시 5에서 6.3%로 대폭 인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성실 상환 대출도 3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능력보다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기존 대출 상품이 거절된 청년도 학원비, 창업준비금 등 사회 진입에 필요한 준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전용 마이크로 대출을 신설하겠습니다. 우선 시범 도입하고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문턱이 낮은 정책 서민금융을 상환하면 금리와 한도가 좋아지고 은행 신용대출인 징검단리론으로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적 인프라로서 금융권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해 중금리 대출과 서민금융 출연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장기 연체와 고강도 추심의 문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채무조정을 내실화해 연체의 어려움을 빠르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세도약기금은 새출발기금과 달리 고소득자를 원천 배제하고 7년 이상의 장기 소액 채무를 갚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과 특례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장기 연체 발생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권의 장기 과잉 추심 관행도 구조적으로 막겠습니다. 과잉 추심 경향이 있는 영세 대부업체가 금융권 대출을 추심할 수 없도록 하고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에 넘겨 끝까지 추심하는 금융회사의 관행도 억제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 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확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토록 든든한 자산 형성과 금융교육도 챙기겠습니다. 청년은 종잣돈 마련이, 고령층은 생활자금 마련이 가장 큰 걱정일 것입니다. 내년 6월 청년 미래 적금이 출시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을 우대하여 초기 자산 형성을 강력히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고령층은 보유주택을 활용해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과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연금의 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통해 청소년부터 중년, 노년기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금융 역량을 적기적소에 제공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금융을 위해 금융정책의 기본인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으로 해킹 재발을 막고 금융회사에게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마약, 도박, 초국경 범죄 등에 대해서도 금융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생활 체감형 금융정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혜택을 요양 헬스케어로도 받을 수 있게 확대하고 치매 가정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보험과 신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생업에 집중하고 있어도 AI 대리인이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서비스, 현금 없는 사회에서 미성년자, 채무조정자, 저신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새로운 카드 상품 등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금융혁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모든 과제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금융이 과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속도감 있게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성과와 결과로서 답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를 마치고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주 준비를 잘하신 것 같네요. 일단 이 PPT 자료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한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신뢰 제고, 또 혁신 제고, 이게 혁신 기업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코스닥 시장이 그 코스피 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게 상승했죠. 네, 코스피보다는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코스닥이 코스피가 올해 60... 전반 저점 대비 네. 코스피는 되게 한 70%. 네, 60% 후반에서 70%. 네, 그 정도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코스닥은 어땠어요? 코스닥은 한 30%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30%대밖에 상승을 절반밖에 네. 못 올랐다는 얘기래요. 네. 그런데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불신의 핵심은 부실하다. 언제 동전주 될지 모른다. 그 다음에 주가 조작이 많다. 그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시장에 한번 진입하면 절대로 웬만해서는 퇴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 종목이. 그래서 새로운 좋은 종목들이 성장하기 어렵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대책은 어떤 거예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결국 신뢰를 먼저 높일 거냐, 혁신을 더 북돋을 거냐인데, 그 벤처기업 쪽에서는 혁신의 문호를 더 많이 열어달라 이렇게 하고요. 투자자들은 일단은 부실한 것들을 빨리 내보내서 그래야 그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혁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두 가지를 다 보는데요. 특히 이 부실이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은 빨리 퇴출시킬 수 있도록 상장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 유지 요건 자체도 그러게요. 일단은 그 상장 폐지든 정리하는 거는 제가 대통령 취임한 후에 제일 먼저 갔던 게 증권거래소인데 네. 그때도 그 얘기 했거든요. 좀 진척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지금 6개월 지났는데. 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양시장 보면은 그 상장 폐지가 예전에는 한 3년간에 한 15건이었다면
지금은 한 40건 뭐 그 정도로. 네. 지금 이 후반기 올해 후반기에 네네. 40건이나 퇴출됐다는 거예요? 상장 폐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거기서 절차를 밟아서 가긴 하지만 네. 그 폐지 결정이 최종적으로 난 건 몇 개나 돼요? 38개. 엄청나게 많이 정리했네요. 그 원래 그거 하면 주식 주주들이 막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소송 들어갔어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십시오. 소송 불사하고 그 대출을 많이 시키라 하니까 저희 예상한 대로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요. 소송 대응하면서도 네, 부실기업은 바로 퇴출을 시키도록 그렇게. 네, 소송이야 뭐 불가피한데 여하튼 보유 주주들 입장에서야 그게 사라지면 영원히 희미한 꿈마저 희망마저 사라지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대응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그런 걸 좀 정리를 해야 시장이 정상화될 길이 열리겠죠. 네. 그거 하나고 시장 정상화. 그러니까 이 종목들 정리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 주가 조작이나 부정거래 뭐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건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해당되는 거긴 한데 1호, 2호 두 개 지금 적발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지금도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있고요. 계속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1호, 2호 말고 또 추가적으로 증권사에서 또 네. 고위 임원이 사실은 그 상장 같은 거 할 때 미리 정보를 입수해 갖고 그거를 이제 친족이라든지 이런 쪽에 돌린 부분도 저희들이 잡아내서 그것도 그래요?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사실 기업들 실력은 절대로 나쁘지 않은데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평가가 60% 정도밖에 못 받는다.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과가 많이 나긴 났는데 개선이 많이 되긴 됐는데 여전히 지금 저평가, 객관적 수치로 보면 저평가 상태고 그 중에 제일 큰 원인은 자중에 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최대한 힘을 좀 기울여 가지고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거래 하면 망한다, 폐가망신한다라는 걸 진짜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정상화돼요. 근본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사실은 외환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또 하나는 그냥 이거 금융 채권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분야에서 민간인들끼리의 채권 문제도 있고 금융기관들의 채권 관리 문제도 있는데 지금 우리 법률상 이상한 특례를 만들어가지고 금융기관들은 채무 관련 소송을 쉽게 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놨죠. 네. 송달 간주 제도도 많고, 그러니까 이 채무자들은 송달됐는지도 모르는데 판결 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지도 깎아주고 있다고 그러죠? 소송 인지. 인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금융기관에 왜 인지를 깎아주고 소송도 채무자한테 불리하게 제도까지 바꿔가면서 할까요?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법무부랑 좀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IMF 때 그 당시에 이제 부실 채권을 빨리 정리하는 게 그게 워낙 급선무여가지고 그 당시에 정책 목적에서 이쪽에 말씀 주신 대로 너무 과도하게 페이버를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돈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실 채무자들, 그거에 대해서 송달 특례, 인지 특례 이런 것까지 줘가면서 결국은 소위 기판력을 이용해가지고 채권 소멸시효 기간만 연장한 거 아닙니까? 보통 상사채권은 3년, 길어야 5년인데 10년짜리로 다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갱신하고, 근데 인지도 깎아주니까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도 쉽게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 매우 부당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게 너무 쉬워서 그게 너무 유리하게 네. 그쪽으로 몰아간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 법무부랑 협의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헌법상 평등권 침해처럼 느껴지던데 법률
법률로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힘없는 사람한테 더 불리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금융기관이 뭐 돈이 없어 인지대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 왜 깎아줘요? 그 이해가 안 되던데. 자, 그 다음에 준비된 자료들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생산적 금융으로 또 포용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건 정말로 중요한 과제인데 이게 말만이 아니고 진짜 실행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금융기관들의 그 영업이익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영업이익률하고 다른 나라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하고 비교하면 좀 어때요? 영업에 비교하면 아마 미국 거는 ROE 같은 게 우리보다 더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럽 거는 우리보다 좀 낮게 나오고 그 중간쯤 됩니까? 네. 미국은 약탈적 경향이 좀 강하잖아요. 네. 유럽은 그 반대고. 가급적이면 우리도 포용성이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생산적 금융 이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영업 행태, 영업 양태로 볼 때 우리는 주로 땅 짓고 헤엄치기식 그러니까 담보, 땅 담보, 집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먹기 이게 주축인 거 맞아요? 맞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의 한 70%가 주담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돈이 잘 되고 네. 왜냐하면 떼일 염려가 적으니까 너무 그쪽으로 편중되니까 그게 이제 과연 한국 경제 전체에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게 원래는 예를 들면 기업 영역에 생산적 영역에 그야말로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 소비 영역에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물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점은 우리나라가 좀 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정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은행들의 유인을 어떻게 바꾸냐면 주택담보대출로 가는 위험 가중치를 종전보다 더 높여버리고 네. 주식이나 이런 쪽에 더 위험하게 가는 가중치는 좀 낮춰서. 낮추고. 근데 국제 기준에 그게 부합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국제 기준 부합되면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 개혁들을 그러니까 이 정책 변화나 이런 것들을요 가급적이면 법률 형태로 좀 나중에 정리가 좀 되면 법률 형태로 좀 고정을 시키면 좋겠어요. 이게 의지를 가지고 막 겨우 힘들게 조금씩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에 휙 되돌아가 버리더라고. 이 돈이 힘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좀 제도화하면 좋겠다. 일단 일정한 정책 개선을 이뤄내면 그걸 제도로 만들어놔서 그냥 그것도 그냥 지침이니 뭐 관행이니 이런 수준이 아니고 가능하면 입법 형태로 좀 확실한 게 일단 좀 개선 성과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 포용금융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뭐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워낙 심각한 주제인데다가